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0년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00년 9월 9일에 충북 청주시 우암동에 살고 있었던 중년 여성이 평소처럼 새벽 운동을 나섭니다. 새벽 6시경이었어요.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무심천 도로라는 곳에 진입을 해요. 이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에게는 불법 주차 명소로 소문난 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이렇게 뛰고 있다가 이 여성이 갑자기 뜀박질을 멈춥니다. 그리고 주차되어 있었던 한 덤프트럭으로 시선이 옮겨져요. 근데 그때 그 덤프트럭의 기사였던 남성이 나타나서 자신의 트럭에 탑승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트럭 밑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날 이른 아침 그들이 발견했던 건 덤프트럭 밑에 버려져 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발견된 이후에 곧바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시신을 수습한 후에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장을 발견했던 덤프트럭 기사는요, 전날 주차를 할 때까지만 해도 차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여성은 언제, 무슨 이유로 이런 모습으로 도로에서 발견이 된 걸까요? 수사 결과 이 여성은 청주시에 있는 한 미용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22살의 배 씨였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청주에서 타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 씨는 미용학과를 졸업해서 정식 미용사를 꿈꾸던 강사였습니다. 어디서든지 굉장히 착실하고 야무진 사람이었대요. 그랬던 그녀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죠. 자,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은 주변에서 발견된 옷가지들이고요. 밑에 있는 건 현장 사진입니다. 당시에 배 씨가 발견된 모습이에요. 자, 발견 당시 모습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인도와 도로 사이에 놓여져 있었고요. 옷과 속옷, 양말 등은 주변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흩어져 있었습니다. 버려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배 씨의 머리맡과 바지 속에서 하이힐이 하나씩 발견이 됩니다. 사라졌던 건 그녀가 그날 들고 있었던 소지품 뿐이었어요. 배 씨의 휴대전화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발견 장소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진 레스토랑 근처의 도로에서 발견이 됐고요. 지갑은 2달 후에 발견이 되는데 청주시의 한 아파트 맨홀 하수구 청소 중에 지갑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버리고 간 걸로 보이죠. 부검을 해봤어요. 부검을 해봤더니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밝혀집니다. 목에 끈에 의해 졸린 듯한 사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질식사로 보기에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좌측 가슴에 3개의 열창이 있었고요. 우측 가슴에서는 치아 자국이 발견이 된 거예요. 누군가 문 거예요, 이빨로.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경찰들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의 흔적인데요. 바로 음부가 일정 부분 잘려나간 겁니다. 충분히 성폭행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굉장히 몸에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사실 결정적인 단서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배 씨가 이곳에서 발견되기 전날 밤이었던 9월 8일부터 9일 밤 사이에 계속 비가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랑 주변이 완전히 다 젖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짓을 했다고 해도 이미 다 비에 씻겨져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정확한 감식 결과 이런 걸 기대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검을 했잖아요. 근데 부검을 했을 때도 피해자 시신이나 의류, 소지품 등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는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지문도 일체 발견이 되질 않아요. 사건 당시에 이 도로는요,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곳이었어요. 버스도 안 다녔고요. 가로등, CCTV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로 어떤 용도로 쓰였었냐면 화물차나 택시들이 주차를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불법 주차 명소였대요. 그런 목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했었던 곳이었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목격자는 전혀 없었고요. 수사는 더욱 미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에 이 피해자 배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해자가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자, 배 씨가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됐었던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발견되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앞둔 2000년 9월 8일이었습니다. 그날 이 직장에서 배 씨가 다니던 직장에서 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 씨도 이제 거기에 참석을 한 거죠. 근데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배 씨가 평소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원래 배 씨가 술을 마시면 조금 과격해지는 성격이래요. 좀 그런 성격이래요. 근데 그날따라 표정이 좀 어둡고 우울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직장 상사, 같은 직장에 있던 상사가 당시에 배 씨가 누군가랑 싸운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얼굴이 꼭 울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기억을 한 거죠. 그렇게 배 씨는 밤 10시경에 2차로 갔던 노래방에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내내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에 이제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귀가를 한 거죠. 말도 없이 나갔대요, 처음에는. 당시에 남자 동료가 택시 잡아주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그냥 괜찮다고 하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살짝 비틀대기는 했는데 뭐 실수를 할 정도로 막 엄청 취해 보이지는 않아서 괜찮겠지 하고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그냥 헤어진 거죠. 자, 기지국 수사 확인 결과 그녀는 회식 장소에서 나간 후에 주거지 근처로 이동을 하면서 통화를 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자, 자정을 넘긴 0시 31분에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죠? 0시 31분에 배 씨가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고향 친구였던 김 씨와 통화를 해요. 이때 휴대폰의 위치는 어디였냐면 회식 장소 근처였습니다. 자, 이 친구의 기억은 이래요. 배 씨랑 통화를 하는데 휴대폰 너머로 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고 배 씨가 다음날 명절이라서 집에 갈 수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들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배 씨가 갑자기 나중에 전화한다 이러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대요. 꼭 누구 만난 것처럼. 그런데 6분 뒤인 0시 37분에 휴대전화 위치가 다시 잡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배 씨가 살던 동네였어요. 좀 이상했던 건 6분 전에, 그러니까 31분, 0시 31분에 찍혔던 위치랑 현재 위치의 거리예요. 그 거리가 2.5k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이 밤에 걸어서 저 긴 거리를 6분 만에 절대 이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배 씨는 차를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겁니다. 택시를 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거기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서 차를 얻어 타고 이동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로부터 9분 뒤인 0시 46분에 이 배 씨의 집 근처에서 또다시 전화 발신 기록이 떠요. 0시 46분에. 자, 이때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친구가 일찍 잠이 드는 바람에 배 씨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친구가 내가 그 전화 받았어야 됐는데 하고 후회를 했대요. 왜냐면 혹시라도 그때 나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 전화만 받았더라면 배 씨가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발신 시간 이후에 5시간이 지난 새벽 6시에 배 씨는 집에서 약 3km가량 떨어진 무심천 도로, 집과는 반대 방향인 곳, 걸어서는 갈 수도, 갈 이유도 없는 그곳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부검 당시에 이제 배 씨의 위에는요, 절반 정도가 소화된 음식들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이게 다 이제 회식 자리에서 먹은 음식들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액체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음식물의 소화가 느려지거든요. 보통 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사실 그 시간이 지나도 절반 정도만 소화가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피해자는 4시간에서 5시간 후인 새벽 1시에서 2시경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배 씨 동네의 모습입니다. 배 씨는 0시 37분경에 집 근처에 도착을 해서 9분 동안 머무르다가 46분에 마지막 발신을 해요. 그때 절친에게 전화를 걸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37분에서 46분까지 그 9분이라는 시간 동안 집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 지역에서 머무르긴 했는데
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의 문을 개방했던 사실 자체가 없었어요. 혹시 동네 인근에서 변을 당했던 거는 아닐까요? 자, 배 씨가 살고 있었던 동네는요, 원룸이 밀집된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은 없었어요. 전후 상황을 보면 꼭 집 앞에 머물렀던 그 9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를 마주쳤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랬을까요? 또 집에는 왜 들어가지 못했던 걸까요? 당시에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그 배 씨 전 남자친구였거든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배 씨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 여자친구 배 씨한테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대요. 뭐 뜻대로 안 되면 되게 과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거죠. 얼마 못 만나고 헤어졌는데 결별 후에도 이 전 남자친구가 배 씨 집 앞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충분히 치정으로 인한 범죄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경찰이 이 전 남자친구 권 씨를 소환해서 당일의 행적과 알리바이를 묻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의심스러워요. 여러분들도 한번 듣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날짜는 배 씨의 회식 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배 씨가 그 직장 동료들이랑 회식을 했던 그날 이 권 씨는 오후 2시에 친구들을 만났고 오후 5시경에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9시에는 비디오 가게에서 영화 2편을 빌려서 외삼촌 집에서 시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시간 뒤인 저녁 10시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자정에 잠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 씨의 주장이에요. 다음날 9시에 기상을 했고요. 근데 이 진술대로라면 권 씨는 배 씨가 회식 자리를 벗어나기 전부터 이미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이 내용들이 진짜인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가는 되게 석연치 않은 증언이 하나 나와요. 자, 배 씨가 회식하던 날 권 씨랑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라는 지인의 증언이 나온 거예요. 분명히 권 씨는 그랬잖아요. 나 그날 비디오 보고 외삼촌 집에서 잠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날 밤늦게까지 같이 술 마셨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증언을 했던 지인은요, 이 지인의 남자친구가 권 씨하고 친구래요. 그래서 술자리를 같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술자리가 끝난 시각이 언제였냐면 자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각자 집으로 갔다고 해요.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신 장소가 배 씨의 직장 회식이 열린 그 음식점 근처라는 겁니다. 만약 이 지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권 씨가 진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죠. 근데 권 씨는 이 증언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그날 그 지인을 만난 적도 없고 처음에 내가 진술했던 대로 외삼촌 집에서 일찍 잤다. 이 말만 계속 거듭 주장을 합니다.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상황이지만 권 씨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러면은 범인이 면식범이 아닌 걸까요? 당시에는 이 배 씨의 몸에 남은 흔적 등을 봤을 때 치정에 의한 범행이다라고 이제 경찰이 추정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식범의 무게를 실었던 거죠. 근데 사실 치정에 의한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보통 되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도로에다가 무방비하게 이렇게 시신을 방치하고 눈에 띄기 쉽도록 했던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비면식범의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면식범들은요, 제가 지난번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용의선상에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발견되는 시간을 늦춰야 하다 보니까 산속이나 바다 이런 데다가 찾기 힘든 곳에다가 유기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전과는 다른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용의자의 범위는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경찰의 용의선상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누구였을까요? 무심천도로에서 배 씨가 발견된 직후인 2000년 9월 중순에 이 배 씨의 집에서 불과 550m 떨어진 곳에서
한 택시기사가 승객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 손님이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기사가 돌변을 하니까 차가 서행을 할 때 문을 열고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미수에 그쳤던 거죠. 당시에 이 택시기사가 곧바로 구속이 되기는 했는데요. 범행이 미수라는 이유로 처벌은 크게 받지 않습니다. 폭탄을 놔준 거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고한 여성들이 그 택시기사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냥 범행을 마음껏 저질러라 이렇게 놓아준 거죠. 자, 이 사람이 저지른 범행입니다. 이 사람 아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름은 안남기고요. 당시 나이 40대. 안남기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청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연쇄 강간 살인마입니다. 경찰이 배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이 안남기였던 겁니다. 자, 이유가 뭐였을까요? 안남기는요, 택시에 여자 승객이 타면 우선 나이를 물어봐요. 몇 살이에요? 직업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학생이라고 대답을 하거나 직업이 딱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내줬고요. 직장인이라고 대답을 하면은 범행 대상으로 삼았대요. 금품을 갈취할 목적도 있었던 거죠. 학생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만약에 그 사건 당일에 배 씨가 회식을 하고 나왔던 그때 배 씨가 집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거리 대비 이동한 시간을 본다면요. 자,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던 안남기의 소행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여요. 특히나 제가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배 씨의 목뼈 앞쪽에 출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출혈은 누가 이제 조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래요. 경추의 앞뒤로 힘이 많이 작용하는 급감속이나 급가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범행이라는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차량 안에서 배 씨가 목에 그런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안남기 또한 배 씨의 사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동안 범행을 저질러 왔었어요. 그리고 범행 후에 유기를 할 때 조금 특이한 모습이 보였어요. 자, 이곳이 안남기가 유기했던 곳이거든요. 누가 봐도 되게 허술한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공사장 담벼락 이런 데다가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그냥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인적 드무네? 사람 없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없었겠지만 날이 밝으면 그냥 다 보이는 곳이잖아요. 배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무심천 도로거든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밤이랑 새벽에는 조용하고 사람도 없을 수도 있지만 아침 시간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들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범행 방식이나 몸에 남아있었던 흔적으로 봤을 때 가해자가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00년 아니면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범행의 조짐을 보였었던 안남기를 용의선상에 올리는 게 무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가장 핵심은 과거의 안남기랑 20대 초반부터 알던 한 남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자, 2000년쯤에 이 사람이 안남기랑 식사를 하는데 안남기가 자신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어떤 여자에게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기를 했다, 뭐 이런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남성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검거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게 그냥 그때 내가 들었던 게 농담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만약에 안남기가 이 모든 범행을 다 저질렀다고 하면 왜 배 씨의 몸에만 가학적인 행위를 했던 걸까요? 이게 조금 차이가 지는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해석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위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범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앞서서 배 씨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배 씨는 술을 마시면 조금 과격한 성격이 된다고 동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만약에 배 씨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안남기의 택시를 탔다면 안남기가 자신의 본심을 드러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 예상을 하세요? 실제로 배 씨의 몸에서 저항을 많이 했던 흔적이 보였거든요. 당시에
술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오히려 겁없이 강하게 뿌리치는 과정에서 저항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남기 입장에서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냥 먼저 죽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든 자신의 욕구는 풀어야 되잖아요. 자기 욕구는 따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피해자의 몸에 가학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욕구를 해소했을 거라는 겁니다. 현재 안남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당시에 이 안남기랑 같은 방에 수감돼 있었던 동료 재소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안남기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가석방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죄가 있고 그게 만약에 배 씨에 대한 거라고 하면 절대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아래서 배 씨의 친언니가 안남기를 찾아가요, 감옥으로. 근데 여기서 안남기가 나는 1999년에 수감이 됐다. 그래서 배 씨 사건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안남기가 배 씨 사건 이후에 벌어졌던 미수 사건으로 수감된 시기는 2000년이었습니다. 자기가 수감된 날을 잊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1999년이랑 2000년은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 언니한테 안남기로부터 편지가 와요. 안남기가 이 언니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냈냐면 이 언니가 안남기한테 수감 연도를 착각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2000년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답장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착각했다. 당시에 그 사건이 있었다는 말을 스치듯이 들은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접견 당시에는 되게 생소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편지에다가는 기억이 난다라고 말을 해요. 어렴풋이. 그리고 갑자기 동생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배 씨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관계도 없는데 굳이 사진을 왜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번 사건 준비하면서 배 씨의 남자친구 그리고 안남기에 대한 그 의심이 양쪽에 모두 다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누구 한 사람이 더 의심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동등한 크기로 비슷한 의심이 들었거든요. 우선은 이 배 씨의 남자친구 권 씨가 주장했던 알리바이와 너무 상반되는 내용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안남기는 과거 다른 범행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긴 했지만 그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남기가 검거된 이후에 청주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건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증거물들은 모두 다 시험에 소모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아야 진실을 밝히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0년 국내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7년 전에 지금처럼 추울 때 발생한 사건이에요. 내용을 제가 쭉 정리를 하면서 늘 제가 매주 한 2개씩, 3개씩 접하는 범죄 사건들이지만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 사건 하면서. 그리고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작은 제보, 연관없어 보이는 제보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사건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은 수원의 팔달산입니다. 2014년 12월 4일에 등산객 임씨가 이 팔달산에 방문을 해요. 오후 1시경에 경기도청 뒤편으로 나 있는 등산로가 있었는데 거기를 따라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등산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임씨의 시야에 뭔가가 걸려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비닐봉투였습니다. 봉투가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밖으로 뭔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좀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봉투를 살짝 들여다보는데요. 이때 임씨가 정말 굉장히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게 돼요. 확실하진 않은데 봉투 안의 내용물이 사람의 신체 일부처럼 보였던 거죠. 현장에 과학수사팀이 출동을 해서 이 봉투 안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봉투 속의 물체는 정말로 임씨가 생각했던 그것이 맞았어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 된 상태였고요.
특이한 건 이 봉투 안에 다른 부위는 하나도 없고 딱 몸통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몸통 내부에 뼈는 남아 있었는데 심장이나 간처럼 대부분의 큰 장기들은 사라진 상태였고 신장으로 추정되는 장기 한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콩팥이요. 시신은 좌우로 약간 접힌 형태로 얼어 있었어요. 처음에 범인이 봉투에다가 넣기 편하게 압박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이 봉투 안에서 혈흔이 많이 발견되진 않았거든요. 이건 훼손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봉지에 담긴 걸로 봐야겠죠. 그리고 부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최근에 사망한 것이라고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목장갑도 담겨 있었어요. 경찰이 우선 간이 키트를 가지고 예비 검사를 실시했고요. 시신에 묻어 있었던 혈흔이 사람의 것임을 확인을 하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합니다. 몸통만 가지고는 이 신원이나 사망 시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 몸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경찰이 팔달산 일대를 다 수색을 했는데요. 나머지 부위는 결국 못 찾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어요. 바로 유기 방법이에요. 일단은 다른 곳도 아니고 산으로 왔잖아요. 근데 산으로 왔다는 건 뭔가 더 깊이 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건데 이렇게 그냥 등산로에다가 봉투를 묶지도 않고 쓰레기 버리듯이 휙 던져놓고 갔다는 거예요. 혹시 신원이 밝혀져도 크게 상관없는 비면식범의 소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원한이 있는 것처럼 훼손 정도가 심했습니다. 경찰은 2년 전, 이 사건이 벌어지기 2년 전에 인근에서 발생했던 오원춘 사건, 여러분 그 사건 알고 계시죠? 그 오원춘 사건을 떠올리면서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느낍니다. 국가수는 이 피해자의 근육과 골편에서 DNA를 확보해요. 그리고 멍자국이랑 생활반응 같은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변을 당한 이후에 훼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A형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남아있었던 신장을 이용한 검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독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봉투 안에 목장갑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목장갑에서는 피해자의 DNA만 검출이 돼요. 결국 범인을 특정할 만한 그런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부위들, 특히나 머리나 손을 찾는 것 뿐이겠죠. 경찰이 당시에 그 팔달산 산책로 내에 설치된 CCTV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입로 쪽에 CCTV가 있었어요. 이제 이것들을 분석을 했는데 현장 인근에는 등산객들이 워낙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검은 봉지를 들고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산의 진입로가 10곳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인이 언제 어떤 진입로로 접근을 했는지 그 경로를 유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수색하는 모습입니다.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팔달산 주변에 25개 CCTV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서도 수상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아요. 그리고 발견 3일째인 12월 17일에 340명을 투입해서 팔달산을 수색을 했는데 여기서 옷가지, 신발 이런 것들을 200여 점을 수거합니다. 200여 점이 나왔다는 건 그냥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수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중에서 단 하나도 이 사건하고 관련된 게 없었어요. 수사가 완전 꽉 막힌 거죠. 경찰은 제보를 받기 위해서 수사 발표를 하면서 피해자의 혈액형 성별을 공개합니다. 혈액형과 성별을 공개해요. 이후에는 수색 인원을 더 늘립니다. 44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수색 범위도 수원 전역, 인접 지역까지 다 확대를 해요. 그리고 탐문 대상은 경기도 전역,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공가, 폐가 328곳, 그리고 주택가의 일대를 다 수색해서 물품들을 수거했는데 여기서도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요. 범인 도대체 누구죠? 진짜. 그런데 12월 8일에 한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여동생이 지난달 11월 26일에 퇴근한 뒤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27일부터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생이 한 남자랑 4월부터 동거를 했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줍니다. 경찰은 혹시 이 여성의 동생이 팔달산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 언니의 DNA를 검출을 해서 팔달산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DNA랑 대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낸 거예요, 자료를.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상수배까지 내겁니다. 사건 관련해서 중요하게 제보를 해주는 사람한테는 최대 5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걸어요. 그리고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까지 겁니다. 자, 여기에 41개 경찰서까지 전담팀을 확대할 정도로 정말 절박하게 이 사건의 해결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12월 11일에 한 시민의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이 제보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제보였냐면 오전 10시경에 팔달구 교동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의 집주인이 경찰에 연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거 제보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이랑 이제 월세방을 계약하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보름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요. 연락도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름 전에 55세의 남성이 반지 합방을 20만 원을 주고 가계약을 했고 이제 가계약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래서 방 열쇠를 준 거예요. 그리고 잔금을 언제 치르기로 하고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가 12월 10일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그냥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신고를 했던 거예요.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딱 보면 제보 내용 자체가 뭔가 이거 사건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월세방 계약하기로 한 사람이 가계약금만 주고 안 나타난다 그냥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냥 겉만 보면 사건이랑 관련이 있을까? 그런 제보란 말이에요. 경찰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고 그 반지 합방으로 경찰들이 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온천에 갔고 형사들은 별 소득도 없이 그냥 발길을 돌립니다. 뭐 이거 별거 아니네. 관련도 없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그 제보를 했었던 집주인이 다시 경찰로 연락을 해요. 자, 실제 사진입니다. 자, 어떤 제보를 했냐면 집에 돌아와서 그 반지하방 다시 들어가 봤는데요. 방에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 비닐봉투랑 목장갑 뭉치가 들어있네요.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그 팔달산에서 현장을 발견했을 때도 비닐봉투랑 장갑을 발견했었잖아요. 형사 2명이 곧바로 반지하방으로 다시 출동을 합니다. 근데 방이 이미 청소가 다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임차인이 안 나타나니까 방을 다시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를 싹 해놓은 거죠. 자, 방을 가계약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가계약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55세의 조선족 남성 박춘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여러분 동생이 가출했다고 신고했었던 그 언니 기억나시죠? 그 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동생이 동거하던 남자가 있었다고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 동거했었던 남자의 이름도 박춘풍이었습니다. 되게 흔하지 않은 이름이 지금 2번이나 등장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짜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박춘풍에 대한 탐문을 시작했고요. 형사들은 반지하 방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형사의 눈에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이 돼요. 그 화장실 안에 두루마리 휴지가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작은 좁쌀 크기의 빨간색 점이 발견이 된 거예요. 형사들은 알죠, 직감적으로. 이거 혈흔이구나. 곧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해서 감식을 진행합니다. 일단은 혈액이 맞아요. 혈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하나를 더 발견하는데 1mm가 채 안 되는, 1mm면 정말 얼마나 작아요. 근데 1mm가 채 안 되는 크기의 작은 지방 덩어리를 발견해요. 이 혈흔과 지방 덩어리가 곧 국과수로 보내졌고요. 대조를 해보니 팔달산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발견을 하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발견을 하죠? 정말 아무 관련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제보, 그 제보를 통해서 갔던 집에서 이 사건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는 걸 발견한다는 게 정말 이건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일단은 범행 후에 화장실에서 훼손을 했다는 유력한 증거를 잡은 거잖아요. 경찰은 박춘풍을 용의자로 특정을 했고요. 즉시 추적에 나섭니다. 먼저 박춘풍이 자주 다니는 치과를 알아내서 CCTV를 확보를 해요. 거기서 영어 이니셜이 새겨진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박춘풍의 모습을 확인을 해요. 곧 탐문팀에 박춘풍의 인상착의를 전달을 했죠. 또한 이 박춘풍이 동생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것까지 파악을 해서 휴대폰 위치 추적까지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 쪼여오고 있어요. 수사가 이렇게 여러 팀들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형사팀이 집주인의 제보를 받고 반지 합방을 살피고 있을 때 수색팀은 마침내 시신의 나머지 부위를 찾는데 성공을 합니다. 몸통이 발견되고서 일주일 만이었던 12월 11일 오전 11시 42분경에 수원천 매세교와 세천교 사이의 뚝방 옆 잡초 덤불 사이에서 검은색 비닐봉지 4개 그리고 추가로 더 이제 확대 수색을 해서 2개, 검은색 비닐봉지 2개가 추가로 발견이 됩니다. 총 6개가 발견이 된 거죠. 이것들 역시 매듭 없이 그냥 개봉이 돼 있었어요. 남은 부위와 함께 여성용 속옷도 같이 발견이 돼요. 발견 다음 날 피해자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동생이 가출했다는 언니, 그 언니의 DNA와 이 피해 여성의 DNA까지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박춘풍과 이 박춘풍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녀는 박춘풍의 동거녀인 48세의 조선족 여성 김 씨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박춘풍을 검거하는 것 뿐이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박춘풍이 수원역 인근에 있음을 확인을 해요. 수사팀이. 그리고 저녁 11시 30분경에 주변을 탐문을 하다가 박춘풍을 발견합니다. 성매매 여성이랑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데 딱 거기서 형사들이 덮친 거예요. 그래서 너 박춘풍이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박춘풍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옆에 있던 여성이 이 사람 박춘풍 맞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줘서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박춘풍의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검거된 박춘풍입니다. 검거된 박춘풍은 진술도 제대로 안 해요. 그냥 계속 횡설수설하고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박 씨에게 경찰이 월세방에서 혈흔도 발견했고 피해자 DNA까지 확보했다 이렇게 사실을 알려주니까 그제야 체포 3시간 만에 범행을 시인을 해요. 그는 김 씨하고 내가 말다툼을 하다가 밀었는데 그때 김 씨가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져서 숨졌고 이후에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11개 봉투에 담아서 수원, 화성시 등 총 4곳에 유기를 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맨날 똑같은 패턴이에요. 우발적 범행 이런 거 주장한 거죠. 경찰은 추가로 발견된 피해자의 머리를 국과수에 보내서 부검을 의뢰하는데요. 다음날 부검 결과가 나와요. 그 피해자 목 부위에서 졸린 흔적이 발견돼요. 머리 부딪혀서 숨진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 소견을 경찰에 전달을 합니다. 박춘풍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결과죠. 그냥 뭐 상해치사죄 이런 거 받으려고 거짓말을 한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일단은 방식 자체부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작정하고 그냥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일단 박춘풍이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요. 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반지하를 계약했었던 그 당시의 그 계약서에도 이름도 안 적고 그냥 휴대폰 번호만 딸랑 적어놓습니다. 자기 신분을 숨기는 거죠. 그리고 그 기재했던 휴대폰 번호마저도 다른 사람 명이었어요. 며칠 뒤에 그것도 그마저도 해지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따로 지내고 있었던 여관방이 또 있었습니다. 방을 구했는데 여관방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집을 계약한 이유 자체가 오로지 범행 후에 훼손할 장소로 사용할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까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거주하려고 했는데 뭐하러 돈을 주고 여관방을 잡겠냐는 거예요. 경찰이 파악한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피해자 언니의 말대로 이 박춘풍이랑 피해 여성 김 씨는요, 같은 해 4월부터 동거를 시작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둘이 굉장히 많이 다퉜대요. 생활비나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이유였던 거죠. 돈을 벌면 도박 같은 것만 하고 그렇게 탕진을 하면서 지내니까 어떤 그런 경제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면서 김 씨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박춘풍하고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앙심을 품게 된 거죠. 그리고 범행 전날 박춘풍은 정말 계획적이에요. 그냥 다음날 저 회사 못 와요. 내일 좀 쉴게요. 이렇게 휴가까지 냈고요. 11월 26일에 피해자 김 씨가 일하고 있었던 마트에 찾아가서 강제로 김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계획을 실행하죠. 그리고 유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들고 가기 편하게 하려고 1차적으로 훼손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가계약한 방이 200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방으로 가서 남은 작업을 마무리한 겁니다. 이후에는 택시와 도보를 이용해서 이곳저곳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박춘풍은 구속이 됐고요. 얼굴하고 실명이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1심 재판부는 박춘풍의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을 하면서 그를 사이코패스로 판단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에 박씨 측은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폭행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면서 항소를 해요. 검찰도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를 했고요. 근데 박 씨의 변호인은 이 사람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서 뇌영상 분석을 좀 해달라라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박 씨 측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박춘풍은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어릴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쳐서 의안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의안이 뇌를 압박하기 때문에 정신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변호인 측에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 항소심 선고에서 유리해질 수 있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냥 그때만 분노장애 상태였다. 이게 인정이 되면 폭행치사 적용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최초로 피고인의 뇌를 촬영해서 양형 참고 자료로 쓰게 됩니다. 뇌 영상 촬영이랑 감정은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의 김지은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 교수는 몇 가지 소견을 바탕으로 모든 기준에서 약간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약간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질적인 인격장애 진단이 가능하고 앞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라는 판단을 내놓습니다. 아울러 박 씨가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변호인의 주장하고는 배치되는 의견을 내놔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도 심신미약도 아니라는 감정 결과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춘풍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상고도 기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고요. 그는 지금도 수감 중입니다. 박춘풍은 끝까지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다는 이해하지 못할 말만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진짜 한때 좋아서 살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던 여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거는 이해가 안 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해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은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청 후에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일본 시부야 내리마구에 위치한 한 가정집 앞이에요. 1983년 6월 28일에 오전 9시였어요. 누군가 이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집 안을 좀 살펴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은 이웃집에 살던 동네 주민이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왜 이러고 있었을까요? 이 집은 일가족 6명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웃은 이 집의 주인인 시라이 사치코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왔던 거예요. 이 시라이 사치코가 며칠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웃 주민에게 이 어머니가 부탁을 했던 거죠. 한번 가서 좀 봐줄 수 있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웃이 집 부엌문 쪽에서 내부의 상황을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웃이니까 서로 이미 얼굴을 너무 잘 아는 사이였는데 되게 낯선,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이 집 사람들은 어젯밤에 이사 가서 여기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옆에 살던 이웃이어서 가더라도 인사는 하고 갔을 텐데 아무튼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시라이 사치코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이사 갔다더라 이렇게 소식을 전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 말을 솔직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부모한테 이사 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집을 옮기겠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무슨 일 생긴 걸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네 누나가 며칠 전부터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이웃한테 좀 살펴봐달라고 했는데 왜 모르는 남자가 집에 있다는데? 그 사람이 말하길 원래 살던 사람들은 어젯밤에 이사 갔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네가 가서 좀 직접 보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남동생이 친형이랑 같이 샤코지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후 1시경에 이 형제가 경찰 2명과 이 누나가 살던 집에 도착을 해요.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부엌을 통해서 좀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엌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 문이 비닐끈으로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냥 힘으로 세게 확 잡아 당깁니다. 그랬더니 10cm 정도의 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틈으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누구 없습니까? 경찰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근데 딱 그때 집안에서 지금 나갑니다 라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경찰이 뭔가 이상해. 수상하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재빠르게 이 집의 반대쪽으로 달려갔는데 그때 이 집의 뒷문으로 한 남자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발견하고 붙잡아요. 처음에는 도둑질하러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너 무슨 목적으로 침입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대답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경찰들도 그 말을 믿지를 않았대요. 너무 그 태연한 태도와 그런 것들이. 근데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집 욕실 바닥 그리고 욕조 안에 이 시라이 일가 5명의 시신이 겹쳐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범인이 누굴까요? 너무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자, 범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1935년 3월 9일생이고요. 사건 당시 나이는 48세, 이름은 아사쿠라 코지로라는 남성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이미 과거에 자신의 동생을 찔러서 중상을 입힌 적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우발적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수사를 해봤더니 이미 흉기를 보자기에 싸서 준비해뒀다는 정황이 확인이 되면서 계획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결국 당시에 그 사건 때문에 이 아사쿠라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친척들에게도 모두 절연을 당합니다. 1965년에 출소를 했는데 당시에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나 정말 새 사람 될게, 갱생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이제 부동산 감정 공부였어요. 그리고 10년 만인 1975년에 마침내 자격증을 땁니다. 정식으로 부동산 감정사가 된 거죠. 그 후에 그는 부동산 감정사무소를 설립했고요. 도쿄지방법원의 감정위원으로 뽑히는 등 순탄한 생활을 보냅니다. 그런데 1982년쯤에 아사쿠라가 그 감정사 일에 조금씩 실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노력에 비해서 좀 돈이 많이 안 들어왔던 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또 마침 그때 이 아내가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심경에 이 남자의 심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뭔가 내가 좀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이제 감정일 하던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업무까지 병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올라온 매물을 좀 싸게 산 다음에 높은 값에 팔아서 이제 차익을 보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첫 거래 대상이 될 매물을 이 아사쿠라가 정말 열심히 물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사쿠라의 눈에 띈 것이 바로 이 시라이 일가의 저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사쿠라가 이 시라이 일가의 집에서 저지른 범행의 이유가 나옵니다. 저도 이 이유를 듣고 나서 정말 이런 거 가지고도 사건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의 내용은요, 아사쿠라의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982년 11월에 이 아사쿠라가 이 집을 1억에 낙찰을 받아요. 되게 큰 돈입니다. 좀 무리이긴 했는데 뭐 어차피 다시 팔아서 차익 남기면 되는 거니까 하고 크게 망설이지는 않았어요. 자, 이후에 아사쿠라가 시부야의 한 부동산 업자에게 1억 2,950만 엔을 받고 그 집을 팔기로 해요. 계약이 성사가 된 거죠. 이제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쿠라가 선계약금으로 1,500만 엔을 받아요. 자, 명도기한, 즉 계약을 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완전히 인도해야 하는 날은 언제였냐면 다음 해 6월 30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쿠라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까지 이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원상태로 복구를 해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이 명도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야 돼요. 3천만 엔을 이렇게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사쿠라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여기 살던 사람들이 빨리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사쿠라가 집을 낙찰받자마자 시라이 아키라에게 퇴거를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정말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안 나가요. 우린 못 나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상금으로 500만 엔 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협상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사쿠라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시라이 아키라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시라이가 소송을 취하해주면 내가 바로 이사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소송을 취하했어요. 근데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소송 취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찾아가서 봤는데 이사는 하지도 않았고요. 짐을 싸는 신용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집이요, 시라이 장인의 소유인 집이었습니다. 장인의 빚 때문에 이 집이 경매에 올랐던 거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라이 장인이 사위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절대 나가지 마. 그냥 무작정 그냥 버텨. 눌러앉아 있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다들 그냥 무조건 우기자, 나가지 말자,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라이 장인이 이 부동산 거래 베테랑으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관련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퇴거 보상금을 최대한 높게 받을 속셈으로 시간을 끈 거예요. 안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 했던 거죠. 자,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제시했던 금액은 500만 엔이었잖아요. 근데 당시 시세로 따졌을 때 퇴거 보상금 500만 엔이면 이것도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요구했던 건 얼마였냐면 3천만 엔이었습니다. 그것의 6배가 되는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때부터 아사쿠라가 사리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본인의 말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자기가 지불하고 있었던 그 매물의 금리만 해도 월 100만 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건물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퇴거 교섭 자체가 성사가 안 되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죠. 분노를 주체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곧 그 분노가 끔찍한 사건으로 표출이 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사람이 사리를 느끼기 시작한 과정을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말했던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일가족 5명을 상대로 저지른 그 끔찍한 범행이 그럴만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명도기한을 약 한 달 남긴 5월 하순이 됩니다. 이때부터 아사쿠라가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수십 년 전에 출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뭐 가족들에게 나 갱생할 거야, 새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더 이상 참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그는 완전 범죄를 목표로 꽤나 자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의 계획은 이거예요. 낮에 침입을 해서 시라이의 아내인 사치코를 먼저 공격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귀가하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뒤처리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피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교살로 방법을 정합니다. 시라이의 경우에는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흉기를 따로 사용하기로 했죠. 자, 근데 너무 잔인한 건 일단 1차로 범행을 성공한 이후에는 그 자리에서 지문을 없애고 흔적도 없이 처리한 뒤에 어딘가에 뭐 흘려버리거나 산에 버리는 것까지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따로 맨션까지 빌려놓습니다. 한 달 정도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6명을 모두 죽인 뒤에는 그 자리에서 시신을 해체해 비닐봉투에 넣거나 분쇄해서 변기에 버린 후에 얼굴과 지문을 훼손시켜서 후지산 산기슭에 유기하는 것까지 계획합니다. 방법은 뭐 당연한 거고요. 범행과 이후 처리에 필요한 갖가지 도구들을 다 구매해요. 그걸 다 준비한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을 운반을 하기 위해서 차를 빌려서 운전 연습까지 합니다. 그냥 완전히 악마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1983년 6월 27일 오후 2시 45분에 아사쿠라가 시라이의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차에서 내려서 이 트렁크에서 휴대용 가방 한 개를 꺼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갈아입을 옷 그리고 범행 도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쇠망치였는데 2개 중에 하나는 바로 꺼낼 수 있게끔 가방 바깥에 붙어있는 그 주머니에 챙겨요. 그리고 곧장 정말 망설임도 없이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도 없이 바로 시라이의 집 문을 두드려요. 이때 가장 먼저 이제 문을 열어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라이의 아내인 사치코였거든요. 그냥 평소처럼 퇴거 요청건으로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치코가 남편 지금 집에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것과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태도였어요. 그래서 아사쿠라가 이 토지하고 건물이 이제 내 소유인데 대체 언제쯤 나갈 거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사치코가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아사쿠라도 일어나서 그녀를 쫓아갔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거실은 누가 있었냐면요. 시라이 부부의 셋째인 마사토시와 막내 마사코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아사쿠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자비심이 필요 없구나. 소용없구나. 그래서 가방 겉주머니에 있었던 이제 쇠망치를 꺼내서 거기에 그리고 마사토시하고 마사코가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사치코의 머리를 공격해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쳤거든요. 근데 이미 한번 공격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아사쿠라의 손에 무참히 목숨을 잃게 되죠. 그때 셋째 마사토시가 이제 엄마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바로 또 마사토시를 공격을 해요. 남은 마사코까지도 똑같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사쿠라는 순식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이 3명을 욕실로 옮겼고요. 거실과 부엌에 남아있던 피를 걸레로 다 닦습니다. 그 후에 다시 욕실로 돌아와서 이 피해자들을 욕조에 집어넣고 덮개로 덮어서 감춰놔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집으로 둘째 토모코가 들어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온 건데 현관문을 처음에 딱 열었는데 소파에 아사쿠라가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놀라지를 않아. 왜냐면 그동안 워낙 자주 왔던 아저씨였기 때문에 그냥 저 아저씨 또 왔네? 이러고 그냥 모르는 척합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자기 방으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아사쿠라가 뒤에서 말을 걸어요. 언니는 언제 오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틀 후에 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아사쿠라가 그 말을 듣자마자 토모코의 앞을 가로막고 이제 목을 조른 거죠. 강하게 저항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순식간에 4명을 살해했잖아요. 이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계획인 이제 시라이, 이 집의 가장이죠. 시라이에 대한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뒀던 범행 도구를 챙겨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귀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9시 30분경에 시라이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아사쿠라는 명도건으로 협상을 하려고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서는 둘이서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마주 앉아서 30분 동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전 이게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이 아빠는 이 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30분이 지났는데 옆에 가족들이 아무 인기척이 없다는 거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눈치를 챈 거예요. 집이 너무 조용하고 와이프는 보이지도 않고 애들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근데 그 눈치챈 것 같은 눈빛이 또 아사쿠라의 눈에 보였겠죠? 두 사람이 동시에 벌떡 일어납니다. 아사쿠라가 바로 시라이의 명치를 가격해요. 고통이 엄청났을 거예요. 바로 상체를 숙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틈을 타서 아사쿠라가 범행 도구를 꺼낸 뒤에 시라이를 공격합니다. 저항을 할 틈도 없이 진짜 무차별적으로 공격이 이어졌어요. 결국에 시라이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숨을 거뒀고요. 아사쿠라는 시라이도 욕실까지 옮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옷은 벗겨서 욕조에다가 숨깁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오전 4시 반경에 이 아사쿠라는 자기가 준비해왔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고요. 밖으로 나가서 차 트렁크에서 전동 고기 다짐기 그리고 뼈에 쓰는 칼, 톱, 비닐봉투 이런 걸 꺼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너무 잔인해요. 이런 상상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서는 이 계단부터 욕조까지 이어지는 복도에다가 자기가 준비해온 도구를 순서대로 늘어놔요. 그리고서는 속옷 한 장만 입고서 뒤처리를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제가 묘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토막 작업을 한 거예요. 이후에는 몸을 씻고 다시 옷을 입은 뒤에 잠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치코 모친의 전화를 받고 왔던 그 이웃이 집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습을 아사쿠라가 안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왔던 거죠. 그렇게 대충 그냥 가족들이 이사를 갔다고 둘러대고 경찰을 피해서 도주를 하려다가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이웃집에서 내가 자는 사이에 이런 일이 밤새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된 그 이웃분도 정말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가족은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이 사람은요, 체포가 되고 나서도 뭔가 흔들림이 없어요. 굉장히 차분하게 진술합니다. 나는 지극히 정상이고 내 심경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서 나 진짜 시라이는 뼈까지 산산조각을 내주고 싶었다. 부인인 사치코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거는 진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사치코가 나를 계속 무시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고 애들도 살려두면 나중에 나한테 복수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속이 너무 후련하다. 난 잘못 없다. 그냥 내내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가 유일하게 감정을 내보였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는데 도리어 이게 가족을 힘들게 만들었다. 라면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너무 모순이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토모코한테 언니 언제 오니? 이렇게 물어봤던 거 기억나시죠? 자, 시라이 일가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첫째 요시코였는데 당시에 학교 소풍에 가 있어서 가까스로 그 변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요시코보다 먼저 소식을 접한 건 학교 측이었습니다. 이미 소풍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고 이제 소풍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소풍이 끝나기 전까지 선생님들이 그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요시코는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들에게 주겠다고 기념품까지 삽니다. 소풍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도 친척들이 말을 못해요. 너무 어린 아이한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잖아요. 성인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통사고로 다 세상을 떠났다 라고 거짓말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장례식 도중에 아이도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가족들이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을 요시코에게 밝힙니다. 당연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그 후에는 이 아이가 큰아빠에게 양녀로 거두어졌는데요. 한동안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다행인 건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했고요. 결혼도 해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재판에 대한 내용을 끝으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할게요. 자,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1983년 7월 19일 도쿄지방검찰청은 아사쿠라를 살인, 시신훼손 등의 혐의로 도쿄지방법원에 기소합니다.
첫 공판에서 아사쿠라는 기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단히 미안한 짓을 했다라면서 사죄를 했어요. 검찰은 아사쿠라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했다는 것, 그리고 아지트로 아파트를 빌리고 50개에 달하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계획 범행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 나와요. 이 아사쿠라의 변호인단이 범행 당시에 이 사람은 심신미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후에 정신감정을 하는데 결과는 문제가 없다. 사건 당시에는 긴박하긴 했겠지만 사리분별도 할 수 있었고 행동하는 능력 모두 다 정상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1985년 10월 18일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아사쿠라는 당연히 불복했어요. 항소도 했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란 듯이 기각이 됩니다. 결국에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상고심 판결 공판에서도 1심의 사형 판결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형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2001년 12월 27일에 아사쿠라의 사형이 도쿄 구치소에서 집행이 됐어요. 20년 정도 지났네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해도 5명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는 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야 나름대로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고 시라이의 가족들이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일가족을 몰살하고 남은 사람의 인생까지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아사쿠라는 시라이 가족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계속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절대 정말로 아니죠. 내 가족을 위해서 다른 가족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응징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범행을 준비하는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그냥 정말 너무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 내용은 1983년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글은요, 2016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에요. 좀 사진은 일부인데 이 글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자신이 1년째 살인사건의 피의자라는 꼬리표를 단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9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이자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신부를 하룻밤 사이에 잃은 피해자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 내가 정말로 악의를 가진 범인이라면 어떻게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처벌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겠냐 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남성은 자신이 한 사건의 피의자이자 피해자이면서 유일한 생존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글에는 범행의 참혹함, 억울함이 그대로 녹아 있었어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노원구 공릉동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준비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2015년에 9박 10일 휴가를 나온 군인 장상병, 20세의 장상병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장상병을 장씨라고 부를게요. 장씨는 2015년 9월 23일 저녁 8시에 친구와 함께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대학교 축제에 놀러가요. 주점과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계속해서 음주를 합니다. 혼자서 소주 3병 정도를 마셔요. 거의 만취 상태죠. 장 씨는 새벽 4시 50분경에 누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말을 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와 헤어집니다. 근데 장 씨가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특별한 목적지도 없는 것처럼 노원구 공릉동의 주택가를 배회하기 시작해요. 사실 여기는 장 씨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택가를 배회를 하다가 오전 5시경에 갑자기 한 주택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을 시도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자다가 깨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랬더니 그대로 도주합니다. 근데 손으로 창문을 깼어요. 손에 피가 났겠죠. 이번에는 이 집 저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반창고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새벽에 술 취한 사람한테 문을 열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열어줬죠. 그러다가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70대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 씨가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장 씨가 괴한 아닙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손자의 친구인 줄 알고 문을 살짝 열어줘요. 살짝 열어요. 근데 갑자기 그 문틈으로 장 씨가 피 묻은 손을 이렇게 들이민 거예요. 밴드를 달라고.
이때 할머니는 장 씨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걸어 잠급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장 씨는 문 밖에서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결국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장 씨는 또 다른 주택으로 침입을 합니다. 이때 이 집이 문이 안 잠겨 있었거든요. 거실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거실에서 집주인이랑 딱 마주쳐요. 집주인도 엄청 놀랐겠죠? 근데 되게 침착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꾸짖어가지고 내쫓았대요. 소리 질러서. 이게 장 씨가 단순히 만취해서 했던 행동이라고만 봐야 될까요? 그는 방금 전 그 집에서 쫓겨난 뒤에 오전 8시 28분경이 됐을 때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어디였냐면 주택 2층에 위치한 집이었고요. 단독 세대였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문을 안 잠궜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장 씨가 침입을 하자마자 바로 주방으로 향해서 칼을 챙겨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33세의 여성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 여성이 복부에 심하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거실로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이 집에 여자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건너방에 이 여성의 남자친구 양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2달 뒤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였던 거예요. 이때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깬 거죠. 그래서 거실로 나왔는데 이미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본 적도 없는 남자가 여자친구 위에 올라타서 흉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 씨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장 씨가 양 씨에게 달려들어요. 여기서 두 사람이 이제 몸싸움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장 씨가 흉기를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위협적으로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양 씨가 그 칼을 빼앗습니다. 근데 장 씨는 또 그 칼을 뺏으려고 막 올라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장 씨가 칼에 찔립니다. 정확히 폐를 찔렸어요. 장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 씨, 그러니까 장상병은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 사이에 자다가 그냥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양 씨는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합니다. 일단 여자친구를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119가 도착했을 때 양 씨의 약혼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9년째 교제 중이었고요. 2달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결혼 준비까지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1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경찰은 장상병, 장 씨가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약혼남을 의심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내보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2주 만에 방송이 나갔거든요. 그때 제작진이 제기했던 의혹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선은 범행 시각에 관한 거예요.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CCTV에 장 씨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요. 근데 그때가 오전 5시 25분이었습니다. CCTV 시간이 5시 25분이었어요. 근데 이 CCTV에 설정된 시각이 실제 시각이랑 2분 55초 정도 오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장 씨가 그 양 씨 집에 들어간 시각은 5시 28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작진이 이웃 주민을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영상에 첨부를 하는데 이 이웃 주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해외에 살던 아들이랑 메신저를 이제 주고받고 있는데 그때 여자 비명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근데 그 시각이 5시 27분이었다. 이런 내용을 내보내요. 자, 이걸 가지고 제작진이 장 씨가 들어간 시각은 5시 28분인데 비명 소리가 27분에 났으니 이미 장 씨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럼 그 말대로라면 장 씨는 우연히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누가 범인이 되는 걸까요? 양 씨가 약혼녀를 해친 범인이고 군인은 비명 소리를 듣고 사건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방송 내용은 틀렸습니다. 자, 이웃 주민이 5시 27분에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이웃 주민이 딱 그때다라고 특정을 한 게 아니었어요.
27분에서 30분 사이쯤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도 여자 비명을 들은 시간을 5시 30분경으로 진술했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의혹이 더 있었어요. 방송사에서 제기한 의혹입니다. 뭐냐면 약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각자 다른 방에서 따로 자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부검 결과 여성이 공격을 당한 횟수가 20차례 이상인데 장 씨의 손에, 그러니까 장상병의 손에는 상처가 전혀 없었다는 거. 보통은 상처가 조금이라도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술에 취해서 들렸던 이전 집 4곳과는 다르게 유독 한 곳에서만 잔혹한 폭력성이 드러났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장 씨가. 그러니까 장 씨가 술에 취해서 이곳저곳 집을 갔잖아요. 근데 그 이전 집 4곳과는 다르게 유독 이 집에서만 잔혹한 폭력성이 드러났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내용이에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이 양 씨가 연인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정당방위에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태도가 의아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들어서 양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자, 그리고 방송 이후에는 양 씨를 의심하는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방송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양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 이제 반박글을 올립니다. 나는 인터뷰에 동의한 적도 없고 장 씨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조금이라도 들고 오면 내가 인터뷰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청자를 선동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양 씨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각방을 쓴 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방송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직업이 글 쓰는 작가다. 내가 자고 있던 방은 작업실이다. 집필할 때는 방해를 안 하려고 약혼녀는 안방에서 잠을 잔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지적했던 태도. 슬퍼하는 것보다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데 목소리를 더 올렸다라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열흘이 더 지났는데 내가 말하는 족족 울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제작진이 동의하지 않은 녹취를 했었던 그날은 내가 현장에 폴리스 라인이 해제되고 그 피를 청소하고 있었던 날이었다. 슬퍼하든 말든 그건 내 영역이다. 타인이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 않은가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장 씨 손에 상처가 없었다. 장상병 손에 상처가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에 국과수 부검 결과도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나도 잘 모르는 상처와 횟수를 방송에서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자, 이후에 장 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 이런 것도 안 나왔는데 그런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자, 장 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뭐라고 나오냐면 왼손 엄지손가락 아래쪽에 약 3.6cm의 절창이 있다고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나 있는 상처였는데 이게 보통 칼이 미끄러질 때 많이 나는 상처라고 합니다. 양 씨 등 국과수 부검과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재구성이 일리 있게 되고 나면 나머지 남은 몫은 하나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양 씨가 방송사 PD한테 장상병의 부대를 한번 취재해보라고 했대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장상병 쪽은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가고 이 내용들이 계속 퍼지다 보니까 양 씨에 대한 의혹도 계속 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된다면서 양 씨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피의사실 공표죄는 뭐냐면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양 씨가 자신을 의심하는 여론과 싸워야 한다는 뜻이죠. 경찰은 장 씨를 사건의 진범으로 특정을 했는데요. 몇 가지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범행 도구와 피해자의 손톱에서 장 씨의 DNA가 발견됐고, 두 번째로 피해자와 장 씨의 손에서 발견된 같은 섬유, 그 이불, 미세 증거가 있었고, 세 번째는 약혼녀 손에서는 양 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범행 이전에 장 씨가 보였던 수상한 행적, 이 집 저 집 막 들어갔었잖아요. 다섯 번째는 양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모두 진실 반응이었다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목격자 진술과 112 신고 내역을 통해서 장 씨의 침입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점을 들어 장 씨를 사건의 진범으로 특정합니다. 경찰은 장 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왜 그랬는지. 우선은 이 장 씨와 사건 당사자들의 1년치 통화 기록, 디지털 증거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냥 술에 취한 괴한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벌였던 묻지마 사건이었던 거죠. 점점 양 씨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장 씨가 양 씨에 의해서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럴 경우에는 장 씨의 범죄는 자동으로 일단 죽었으니까 공소권 없음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데 아무리 범인이라고 해도 장 씨를 살해한 일에 대해서는 양 씨가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건의 쟁점이 양 씨가 그날 했던 행동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달리게 된 거예요. 정말 힘겨운 싸움일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형법은요, 살인죄에 대한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가 2달 정도 이어지거든요. 경찰은 양 씨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요. 이와 동시에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 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무려 2년이나 되는 검토 기간을 거칩니다. 양 씨는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검사를 바꿔가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 제가 컨텐츠 오프닝에서 언급했었던 1년째 피의자로 살고 있다라는 그 커뮤니티의 글도 이 시기에 작성이 됐던 거예요. 검찰의 판단이 계속 지지부진해지면서 양 씨는 2년 동안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상태로 지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2017년 10월 11일에 서울 북부지검은 양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마침내 양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죠. 25년 만에 나온 살인죄 정당방위 인정 판단이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요.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요, 사회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심의평가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만장일치로 양 씨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내놓습니다. 자, 이후에 양 씨가 그 방송사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든요. 근데 검찰이 제작진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이 제작진의 주장이 이거예요.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은 의혹이 있다면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거지, 양 씨가 2사람을 살해한 범인임을 특정해서 방송한 게 아니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을. 양 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중재를 요청했는데요. 해당 방송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양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적이 없다면서 사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2019년 3월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방송의 불법성이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해요. 솔직히 이 방송 때문에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이 여러분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그것도 되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한테는 2년이 정말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주변의 시선이 어땠겠어요?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사과도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상처받은 사람은 있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약혼녀를 잃고 범인으로 오해받으며 살았던 시간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점들을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실로암이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의 바위를 판 다음에 수로를 내서 성 안에 있는 2개의 못으로 물이 유입되게 해서 조성한 연못입니다. 아주 정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실로암의 물은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고쳐준 곳으로 유명한데요. 동로마 제국 시대 때 성전까지 세워졌던 이 실로암 연못은 614년 페르시아군에 의해 파괴된 이후로 현재는 이슬람 성원인 바위의 돔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경의 눈을 띄운 기적의 실로암 연못처럼
장애인들에게 새 삶을 주고자 했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실로암의 이름을 따서 보호시설과 쉼터를 세우고요. 불편한 자들의 보호자를 자처했던 한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맨주먹 무일푼으로 시작해 일어선 그를 거지 목사라고 불렀죠. 더욱이 본인도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몸이었음에도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유명세만큼 후원이 계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세간에는 세상에 알려진 미담과는 반대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설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 마치 도시 괴담 같은 이야기였죠. 이 괴담 같은 이야기가 과연 정말 거지 목사의 또 다른 이면일까요?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실로암 연못의 집은 1000여 평에 달하는 대지 위에 정원처럼 잘 꾸며진 시설로 이곳에서 목사 한 씨가 장애인 100여 명을 돌보며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는 원래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버림을 받았고 지체장애인이라는 점 때문에 젊은 시절에 집을 나와 방황했다고 스스로 밝혔는데요. 그러다가 1980년대쯤부터 가락시장에서 바닥에 다리를 끌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죠. 그를 기억하는 지역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래를 잘 불러서 노랫소리만 들어도 대번에 그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의 기억에 남자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구걸을 하던 그 모습, 그냥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모습으로 보였다고 해요. 때로는 노래를 부르고 어떤 때는 술에 잡동사니를 싣고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죠. 그랬던 그가 어느 날부터 양복을 빼입고 마이크를 잡고 전도를 하는 목회자가 돼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신을 버렸던 세상에 대한 원망을 자신이 신앙으로 극복했다면서 나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데 나의 일생을 헌신하겠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여요. 그는 1988년에 하남에 비닐하우스 여러 동을 짓고요. 실로암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시설과 예배당을 설립한 뒤에 그 단체의 규모를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락시장의 거지 목사, 그의 인생 스토리가 많은 언론에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았죠. 그는 자신의 일생을 3권으로 담은 자서전 나는 서울의 거지였다를 출판했고요. 책은 1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을 바탕으로 2005년 강원도 홍천군의 땅을 매입해서 장애인 보호시설인 실로암 연못의 집을 세우게 돼요. 홍천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거기에서도 시설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후원금 모금 활동을 이어갑니다. 스스로 몸이 불편한데도 25년간 장애인을 돌보아왔다는 이 한 목사의 선행이 신문기사와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고요. 전국 각지에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각종 후원 물품, 후원금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보내졌다고 해요. 그는 100여 명 안팎의 장애인들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감당하는 데도 빠듯해서 뜻있는 사람의 후원으로 겨우 시설을 꾸려가고 있다고 했죠. 사람들은 아무런 욕심 없이 평생을 봉사하는 이 한 목사를 일컬어 장애인들의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물론 그의 실체가 폭로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의 집에서 근무했던 전직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목사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를 합니다. 원생들 앞으로 나온 수급비, 지원금, 후원금 이런 것들을 한 목사가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그러니까 이런 개인 유흥비로 다 탕진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을. 얼마 전까지도 라디오에 나와서 원생들의 치료비가 없습니다. 외상이 밀려서 연탄이 떨어졌습니다. 전기와 전화요금이 3개월 이상 밀려서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봉사자와 후원이 떨어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밤마다 문란하고 방탕한 이중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 제보는 선뜻 믿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실로암 연못의 집에서 근무했었던 한 실장이 더 충격적인 제보를 하는데요. 한때는 자기도 한 목사를 존경하면서 시설에서 근무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원생 중에 서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 앞으로 신용카드 독촉장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걸 우연히 보게 된 거죠. 이 실장이.
근데 이 독촉장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사실 뭐 독촉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의 주인이 서 씨라면 이야기가 좀 달랐던 겁니다. 사실 서 씨는요, 혼자서는 침대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1급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런 서 씨가 카드를 발급받아서 돈을 쓰고 뭐 이렇게 다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실장은 이걸 보고도 한 목사를 의심을 안 했대요. 서 씨의 가족 친지들이 벌인 일이거나 혹은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서 씨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사망해버리면서 이 의혹은 그냥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근데 서 씨의 사망 이후에 이 서 씨의 가족들에게 날벼락 같은 편지들이 들이닥쳤는데요. 그러면서 이 의혹이 다시 떠올라요. 채권 출시 회사의 고발장이 날아든 거죠. 평생을 누워만 지내던 아들의 빚이 9천만 원이니 갚으라는 통보였습니다. 더욱 가족들을 놀라게 했던 거는요. 글도 제대로 못 쓰는 서 씨가 어느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 목사가 이 서 씨의 신분을 도용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겁니다. 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내용을 보게 되면 적게는 한 달에 500만 원에서 많을 때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가 됐습니다. 고지서에는 명품 안경, VIP 헤어샵, 고급 음식점, 백화점,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유흥업소, 물lum살롱 이런 것들이 잔뜩 찍혀 있었어요. 한 목사의 방탕한 이중생활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단골 주점의 주인들은요, 한 씨가 국회의원 내지는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 정도로 알고 있었지 목사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만든 탕진한 카드 빚이 고스란히 서 씨의 유족에게 돌아갑니다. 유가족이 이 사실을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보양식을 해주고 신경을 써줬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이 강한 의혹을 품었던 게 있었는데요. 걷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어디 속이 아프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니었대요, 이 서 씨가. 근데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생전에 서 씨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요, 2013년 2월에 방영된 한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욕창에 걸린 서 씨를 이 한 목사가 직접 치료해주는 장면이었는데요. 방송에서 한 목사는 서 씨가 기적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서 씨는 방송이 나가고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납니다. 사망하기 전의 모습이 좀 안타까웠는데요. 사망 전에 다리 골절로 병원을 찾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했는데 수술조차 받지 못했고 퇴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병원에서조차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욕창 때문이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따르면 서 씨의 몸 상태가 치료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 골절 부위에 욕창으로 생긴 세균이 가득해서 이미 손을 쓸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시설로 돌아온 후에 욕창으로 인한 세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죠. 사망하기 전에 서 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몸 곳곳이 썩어 들어갔고 심한 곳은 뼈가 보일 정도로 구멍이 뚫린 곳도 있었습니다. 서 씨의 사진을 본 다른 의사는 단호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처음에 환자를 눕혀놓고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한 거다. 이 정도의 욕창이라면 진행 여부를 떠나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방치한 거다. 영양실조의 지표로 사용되는 알부민 수치를 근거로 시설 측에서 제대로 돌보기는커녕 식사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죠. 내부 제보자의 주장도 이와 같았습니다. 한 목사가 병원을 가야 한다는 직원들의 권유에도 병원비가 많이 든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오시는 분들이 감동받는다. 그 후원자들이 감동받는다. 그러면서 한사코 시설 안에서 해결을 해라. 여기서 치료를 해라. 라면서 명령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목사는요, 여러 매체에 서 씨의 사진을 도용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광고를 뿌렸죠. 장애인의 아버지라 불리던 한 목사의 실체는 너무도 악랄했습니다. 실로암 연못의 집은 재정적으로도 이미 골밀대로 골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홍천군청에 따르면 빚덩이 그 자체였대요, 이곳이.
정부 국고 지원 등을 받아도 부채가 늘어나는 지역의 골칫덩이였다는 겁니다. 이에 군청은요, 한 목사에게 시설을 운영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과거에 이미 시설을 폐쇄 권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목사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시설을 운영을 해왔죠. 심지어 충격적인 건 한 목사가 애초에 진짜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총신대학교를 졸업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목사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니 아니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는커녕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중퇴자였고요. 검정고시도 안 받습니다. 그런 그가 신학대학을 다닐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리고 목사 자격에 대해서 장로회 본부에 문의를 해보니 정식 목회자로 등록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교단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몇 년째 등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장로회 측은 한 목사에 대해 교단의 상징 마크를 무단으로 또 유해하게 사용한 것에 대한 민영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혔습니다. 한 씨는 자신이 세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의 탈을 쓰고 장애인을 악랄하게 이용해 매스컴에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연출해 왔습니다. 자신이 직접 요리를 짓거나 원생을 먹여주고 원생의 상처를 치료하는 부분은 모르는 사람들의 후원금을 타내기 위한 연기였던 거죠. 그렇게 온갖 방법으로 끌어모은 후원금과 국가 보조금은 본인의 유흥과 사치에 탕진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외치던 장애인들은 조금의 눈길도 주지 않았던 거죠. 그에게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면이 탄로나자 한 목사는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될 대로 되라는 거죠.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데도 다 똑같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어차피 오늘 죽어도 괜찮다. 내가 오늘 칼로 그어버릴 테니까. 당신들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느님이 그대로 안 놔준다. 군청 관계자와 관련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서류 제출을 통보하자 이번에는 취재진을 붙잡고 울며 애원을 합니다. 조용히 넘어가 준다면 모든 걸 솔직하게 다 말할 테니 살려달라. 나도 목사하기 싫다. 하느님이 무섭다. 라면서 별의별 반성의 말을 쏟아냈죠. 목사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목사가 아니죠. 원생 유기치사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된 한 씨는요, 2015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육창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를 받게 해주지 않아 사망하게 만든 점은 유죄로 인정이 되지만 유기죄와 감금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구속된 한 씨는 2020년 만기 출소했고요. 한 씨가 구속된 이후 실로암 연못의 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펜션으로 운영 중이라고 해요. 한 씨는 간증을 할 때면 언제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빚진 자이며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오늘도 목숨을 주께 바친다. 나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치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본 모습은 장애인의 아픔을 이용해 자신의 더러운 욕망 채우기에 급급한 가장 타락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